자, 왕한서의 신법과 그 이제 배경을 볼게요. 자, 요번에 이제 기출문제 나왔던 게 이건데, 왕한서의 신법이 실시됐던 건 11세기 후반이었다. 이 개혁의 목적은 직접적인 재정을 회복하는 것이었지만, 단순히 세수를 증대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었다. 이는 광범위한 재정, 행정개혁인과 동시에 사회개혁이기도 하였다. 개혁 주장이 일어나는 배경은 만성적인 재정 적자죠. 이 재정 적자는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세페니, 그 다음에 군사비, 관료 비용 이런 것도 있어. 자, 그래서 송해 건국 후에 100년 정도가 지나자 여러 사회 경제적 어떤 폐해가 노출되기 시작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재정 적자였는데 송초 이래 흑자가 기록된 국가 수지는 11세기 중반에 균형을 잃었더니 곧 적자로 돌아서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과거제를 통해서 등용됐던 수많은 관료들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그리고 서화와의 7년 전쟁 후 증대되기 시작한 군사비의 주요 원인이었다. 당시 지출은 7, 80% 정도가 직업군대를 유지하고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비였고, 군사의 수는 초기엔 군군과 상군 합쳐서 40만 미만이었다가 인종 시기 때는 80만, 상군을 포함 126만으로 증가했다. 그래도 대의관계 여전히 열세였고 군대의 전투력은 형편없었다. 과거 합격자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관료의 수도 11세기 초에 10,000명이었던 것이 나중에 2만 명, 2만 4천 명 이렇게 증가를 했고, 게다가 문신 우위 정책 때문에 복록이 여태 중국 공주보다 셌죠. 그래서 또 경제 지원도 있었고, 자, 반면 일반 농민들은 대토지 소유주의 확대로 토지 소유 불균형으로 진행되다가 재정 적자 메우기 위해서 수입 증제 제국 중과세를 건두기 어렵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 나가는 돈은 많은데 사회적인 어떤 그 뭐냐면 양극화 이런 것들 때문에 들어온 돈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재정 적자가 되는 거지. 근데 이 재정 적자 한 해만 있었던 게 계속 누적이 됐던 거고, 예,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었다. 그래서 이제 1608년에 21세로 즉위한 신종은 왕왕석을 이제 중용해서 개혁을 했죠. 그래서 왕왕석 강서의 관료 집안 출신이었고, 가교 합격한 후에 지방간으로 전전하면서 근무제, 수의사업과 빈농 구제사업 등을 펴 큰 성과를 올린 바 있다. 그는 만원서단 장문의 보고서 올렸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는 생산력을 자극해 재정을 증대시키는 수 있으며 그 방법으로서 성황에도 주대했다. 이 주대라는 것은 되게 보면 역대 왕조들의 개혁 모델 경전이 주대예요. 그러니까 주대를 되게 쓰시면 돼요. 이 주대. 그래서 이제 신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농민 생활의 안정과 생산 증가, 조세원의 개발을 목표로 한 부국책, 그 다음에 부병제 회복을 위한 강병책 이런 것도 있고, 과거제와 관료 임용제를 통해서 교육제와 관료제 개혁책이 있다. 신법의 성과는 재정과 관련해 상당한 효과가 있다. 재정 수지가 망성적인 적자가 흑자로 돌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막대한 잉여를 남기게 됐고 지방제조 극히 충실해졌다. 그러나 농민 부담의 경감하면서 그 실효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실적을 위해서 관료들이 상당히 무리를 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농민 실정을 무시한 강제적 실시 등으로 해서 신법 실시 중기에 이르면 대다수 농민들이 신법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그래서 원래는 농민들 부담을 감수하면서 재정 확보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증세와 연결됐기 때문에 농민들이 신법을 반대하는 입장들이 있었고요. 이 신법에 대해서 후대 평가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왕한석이 이제 뭐냐면 상당히 비판을 받는 것도 그런 이유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있고 최근에 이제 신법에 대해서 평가가 좋아진 거는 최근에 이고 정통적으로 왕한석의 평가가 별로 안 좋아. 예. 자, 그거는 이제 동계 읽어볼 때만 좀 살펴보기도 하고요. 그럼 여기에 살펴볼 것이 뭐냐면 개혁 그 내용이죠.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게 이제 동계부대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일단 보면, 군수법은 재정 수요와 산지의 실정을 일치시켜 물자의 유통 합리를 개선시키고 대상인의 폭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데, 이건 이제 뭐냐, 우리나라 박람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송나라 때도 국가에서 특산물을 징수했어요. 공납을.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 특사물을 징수할 때 국가가 직접 징수를 하지 않고 누굴 위임했냐면 대상인들에게 위임했어요. 대상인들. 그래갖고 이 대상인들이 이제 대신 징수를 해가지고 국가에 납부하면 이제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국가에서 납부한 산물들이 뭐냐면 어떤 거는 상당히 많고 어떤 건 좀 적어요. 재정 수요하고 일치한 게 아니야. 그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남는 걸 갖다 팔아야 되겠죠. 부족한 걸 또 사드려야겠죠. 그걸 누가 또 해요? 대상인들이. 그 과정에서 대상인들이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거야. 어. 그래서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이것을 누가 대신해자? 국가가 해야 되겠다. 직접. 그래갖고 국가가 재정 수요와 산지 실적을 정확히 일치시켜갖고 뭐냐면 정확하게 이제 사드리고요. 물자를 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조금 남아있는 그런 잉여 생산물들 국가가 갖다 팔아요. 판매하고 또 구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물가 조절도 같이 하는 거야. 예. 그래갖고 되게 이제 한나라 때 군수법은 뭐예요? 지역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가지고 이익을 얻는 데 목적이 있죠. 근데 이거는 군수법은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뭐야? 국가 재정을 좀 합리화시키기 위한 거야. 그래서 공납의 징수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합리화시키기 위한 거야. 그래서 대상인을 배제하고 공납의 어떤 징수 그리고 배분 이런 것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군수법이야. 좀 내용이 달라요. 이거는. 자, 천모법은 뭐냐면 춘공기 때 빈민들에게 정국을 대여하고요. 추수에 이하리 이자와 함께 상황 통한 거야. 그래서 농민 고제와 그래서 군량 확보를 위해서 했다. 그래서 이제 이자 같은 거 군량 같은 거 확보를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또 뭐냐면 또 군량 같은 거 항상 보관을 하기 때문에 많이 보관하면 어떻게 쌀이 좀 많이 떨어지잖아. 그다음에 또 자연 소모비다 해서 지가 갉아먹고 그래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묵은 살을 주고 새로운 살을 또 받아들이고 그런 식으로 군량을 확보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당시 고리 대급자는 보통 6, 7할 이익을 얻었는데 이거에 이하주면 되게 싼 거지. 그럼 당연히 누가 반대했어? 대지주 출신의 관료들이 반대하겠죠. 자, 시역법은 중소상인들에게 저리로 자금을 대여할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대상인들이 고리로 중소상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해서 이득을 챙겼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 또 중소상인들에게 이득이 되니까 대상인들이 손해를 보니까 대상인들이 반대를 하죠. 예. 그래서 모욕법 또는 면역법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좀 보면 그 당시에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해갖고 차등적으로 징수를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문제점은 이게 호적 같은 거 이제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재산을 뭐냐면 조사를 할 때 이걸 약간 변조를 해요. 그래갖고 밑에 있는 호등들이 무거운 역을 담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파산이 많아.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뭐냐면 호등을 조사해서 재산을 걷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이제 똑같이 이제 그 재산에 따라서 직접 역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뭘 걷냐면 그 당시 모욕전을 걷어요. 모욕전, 면역전을 징수하죠. 면역전을 면역전을 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갖고 상인에게도 조욕전을 징수해요. 그래갖고 이제 직접 역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돈을 걷어가지고 사람을 사서 역을 하는 이런 제도죠. 그래서 이 모욕법 이런 부분인데 이 모욕법은 예전에 어떻게 설명했냐면 실업자 구제 이렇게 실업자 구제는 주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역에 합리화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종전에 역을 불합리화됐던 것을 직접 부과하는 것은 이제 아니라 돈을 걷어서 뭐냐면 사람을 고용하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고용하니까 실업자 구제도 이제 부수적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주요 내용은 역의 합리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갖고 있고 그냥 농촌진흥법이 이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마흔석 개혁 중에 약간 듣보잡이 나온 거야. 어전법하고 농촌수입법 반전구속법인데 어전법은 어전사랑 관점을 두고요. 중수계 하천 진흙을 이용해서 토지를 개선시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거는 주로 하천 진흙이니까 진흙을 뭐와 관련돼 있죠? 이거는 강북 지역하고 한강강 거 보면 이제 진흙 같은 게 되게 많잖아요. 여기 그 진흙을 엎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냐면
씨를 뿌리고 그런 건데 그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해고 토지를 개선한 거야. 이건 강북에서 했던 거야. 강북. 그래갖고 이게 처음부터 이때 처음 만든 건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던 거를 확대 실시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농촌수입법 같으면 한편 정토의 부흥과 수익시설에 시설을 통해 농경시설 확대. 수진시설 나오면 이거는 뭐야? 강북이 아니라 강남이죠. 우전, 위전 같은. 그래갖고 요거는 농촌수입법이야.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것이 뭐냐면 어전법이 아니라 농촌수입법이에요. 농촌수입법. 왜 농촌수입법이냐? 거기에 예문에 보면 위전, 우전 이런 말이 나오죠. 위전, 우전은 어디에 있는 거죠? 강남에 있잖아. 강남에 있으면 농촌수입법이지.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 분석 때 거기 실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근거표 보시면 알 거예요. 거기 그 관련돼 있고 그 반전 군세법에 대해서 이거는 전투를 정확히 측정해서 조세 부담을 균평화를 추구했고 균평화를 추구했고 강정책은 뭐냐? 되게 이제 재정 지출이 제일 많은 것이 뭐냐면 군대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이제 부국책 같은 게 재정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거고 강정책은 재정 수익을 축소시키는 거야. 재정 지출을. 예. 그래갖고 이제 보가법, 봉합법, 장병법 이렇게 있는데 보가법이라는 것은 주어와 객골 분명하고 10호를 1부로 해갖고 50호를 1대보, 500호를 1도부로 해서 각각 장을 설치하고 거기에 있는 수장을 설치하고 그래서 필요할 때 뭐냐 그들을 이용하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필요할 때 이제 병력을 착출하고 주로 어디 이용하냐 경찰 업무와 민병 조직을 그러니까 정규군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이 뭐였다 보가법이었다. 정규군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돈을 줘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 보가법 같은 게 예비군 형태니까 돈을 줄 필요 없죠. 그때마다 필요할 때 그 이용하는 거니까 일종의 민병조직이라고 보시면 돼. 민병조직. 자, 그다음 보마법이라는 것은 제사하다가 민간에서 각각 한두두에 군마를 사육하고 했는데 주로 북경과 가까운 개봉이나 하북 지역에 실시했어요. 예. 그래서 군마 사육인데 그래서 왜 군마를 사용했냐면 그 당시 전쟁에 맨날 패배하는 것이 뭐겠어요? 기병이 약해서 그런다. 그래서 마을수를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문제가 있어. 왜냐 평상시에 이들 말들이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농사일을 하다가 전쟁 나면 착출하는 거야. 말이 되겠어요? 왜냐면 군마라는 게 평상시 훈련이 돼 있어야지. 훈련이 돼 있어야지 뭐 싸우든지 말든지 하고. 그리고 군마와 그 저기 뭐야 말하고 기수가 혼연을 취하려면 평상시 같이 해야 돼. 근데 착출된 그 말 가지고 맨날 농사 짓던 말 가지고 군대 나간다? 이거는 좀 현실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있고 장병법은 이제 병방방위를 강화하고 군대 편성 및 훈련 조직화를 도모하는 개편이고요. 그다음 관료 개혁청은 창법이 있는데 그 당시에 돈을 서재에게 안 줬나 봐요. 그래서 수수료 대신에 복록을 지불하고 대우를 개편한 후 뇌물수시 엄별에 처하는 거고 그다음에 서리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있나 봐요. 그래갖고 관료 서리에 일자를 도모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니하고 간하고 분리돼 있었죠. 그래서 니 계통이 이제 간 계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당나라식으로 뭐냐면 풍간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유해관이 윤회관 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고 삼사법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처럼 이제 문학과 유교 경제 지식으로 관료를 선발하는 과거제 폐단을 시정한 목적으로 상사, 내사, 외사 3단계열도야. 그래가지고 그 외사에서 이제 1단계 공부하다 시험에서 통과한 사람이 내사에서 있고 내사에서 시험에서 통과한 사람이 상사를 두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졸업한 사람한테 뭘 준다? 간직을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관료제도와 관리 선발제도와 학교제도를 그 뭐냐면 통합을 하려겠다. 태학 3사법이라고 하죠. 이 태학 3사법이 어디에 영향을 줬다? 명나라에 영향을 줘요. 명나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 그래서 그걸 둘러싸 구법당이니 뭐 신법당이 하면서 싸우고 당쟁이 더 격화되죠. 예. 그래서 왕왕석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왕왕석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별로 안 좋았다. 그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정통을 파괴하고 나라를 멸망을 일으키는 그런 부정적 평가 받았다. 예. 이런 것들이고 반면에 이제 소상인과 소농민 입장에서
당시 사회 위기를 대처하려고 했던 진보적 개혁이었던 평가도 있다. 근데 최근에 이건 평가고 기존의 정통적인 평가는 별로 안 좋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왕한석 개혁의 동계 부분을 이거는 뭐 여기 각자 읽어보시면 되겠다. 왜냐면 이게 내용이 많이 이제 겹치는데 이거 좀 읽어봐야 되겠네요. 예. 거기 왕한석 개혁 정책 중에 보면 거기에 뭐가 잘 돼 있냐면 저희 모욕법 관련된 내용을 좀 보세요. 모욕법. 예. 그래서 부역을 폐지하는 대신에 재산에 등록했던 5등급 면역전을 걷고요. 그 돈으로 실업자를 모집해서 역을 충당했다. 그래서 공역에 고통받는 중소농민과 실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모욕법을 통과시켰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이. 자, 그 다음에 뭐 보마 보갑법이 있고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왕한성의 어떤 개혁 정책인데 거기 보면 왕한성의 시법 평가에 대해서 되게 나쁘게 저술된 기록된 거 있죠? 이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당쟁인데 송나 당쟁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의대가 안 나오더라고요. 네, 중요한 건 보고 넘어갈게거든요. 자, 송대에는 일반적 관료가 당파를 만들어서 다투는 정쟁이 많았던 시대였지만 또 신법을 둘러싼 당쟁만큼 결렬한 게 없었다. 이게 무슨 법을 구법당하고 신법당 이렇게 싸우게 되죠. 그래갖고 여러 이제 뭐 당쟁들이 있는데 넘어가고요. 그래서 신종의 죽음은 신구 양당의 정치적 위치를 역전시켰다. 그래서 설종의 후견이었던 선인태우가 구법당 인물을 중앙에 요직하고 사마강이 재상이 되니까 신법을 폐지하고 구법을 부활시켰다. 사마강은 구법당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치통감을 지은 사마강을 필두로 그래서 자치통감을 지은 사마강을 필두로 신법을 반대하는 당파를 구법당을 한다. 네. 그래갖고 이제 선인태우가 섭정이 끝나고 철종이 이제 신정하니까 다시 신법당인 장동과 진포가 기용되고 구법당을 배척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철종이 죽으니까 또 시종이 즉위해요. 그리고 이제 섭정이 이제 상태호가 되는데 상태호는 중도 정치를 지향했지만 양당의 투쟁이 점점 격려되고 시종이 친정이 되니까 재상이 최경이 돼요. 최경이 대표적인 이제 뭐냐면 신법당이야. 그 구법당을 이제 철저히 탄하는데 이 최경 때문에 말들 많았어. 왜냐면 최경이 상당히 간당이라고 할 만큼 최경이 이제 그 뭐랄까 간당이 아니라 그 평가가 되게 안 좋아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면 거의 그 나라를 망쳤다. 개인 비리도 되게 많고 이 사람이 또 뭐냐면 그 시종의 그 뭐냐면 같이 짝짝거려갖고 그 뭐 기괴한 암석도 있죠. 그걸 캐가지고 중앙에 올라오도 해가지고 말들이 많았던 그 사람이죠. 자, 하여튼 이 최경이 있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법당을 천천히 탄압했고 구법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구법을 추진했다 신법당 청와되니까 이에 가담한 기회주의자다. 그래갖고 그때 그는 그 구법당 인물들 간당이라고 해서 이름을 뭐냐면 전국에 세웠어요. 그걸 원우당적비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했다. 그래도 이제 이때 이제 북송만의 신법은 이미 왕하서의 신법의 실시에 정신을 잃고 오직 이제 백성들 수탈하는 도구로 바뀌었다. 거기에다 이제 시정시 때 신법 때문에 재정이 풍요해져 저명학과를 초빙할 정도 여유가 있었고 따라서 이 시기에 송대뿐만 아니라 중국 근대사를 정근대사를 통해 최고 미술 정성기를 이뤘다. 제 시종은 정치를 하지 말았어야 됐던 인물인데 되게 보면 이 사람은 시문을 좋아하고 예술가 좋아했어. 음악과 미술 좋아하고 그 다음에 취미가 그 이상한 돈을 모아가지고 거기 정원 꾸미는 거였어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되게 예술에 미쳐있는 사람들은 정치를 못하더라고. 그 연산군도 정치 못했잖아요. 이 사람도 예술적 감각은 있었는데 너무 좀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것 같아. 자, 신법에 의해서 국가재정이 나아진 방면에 농촌사회의 불만이 쌓아갔다. 예수의 황금시대였던 당시 하북의 여진족들이 발언을 하기 시작해서 두 개의 반란이 있는데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에 기출에 예문에 나왔던 거야. 송강해난하고 박람회난이죠. 그래서 하북 지역에 발생한 송강해난
강남의 난은 박남의 난이죠. 예. 그러니까 송강의 난은 뭘로 유명하냐면 소설책에 유명한 수호지의 소재가 됐던 거죠. 예. 그래서 모티브가 됐던 것이 송강의 난이고, 그다음에 박람회 난, 강남에 나는데 여기 보면 독성말 최경이 추진했던 궁전과 정원 장식을 위해서 수타의 정황에서 강소성에서 박람을 중심에서 일으킨 반란이에요. 비록 이게 그 실패를 했지만 나오는데 독자적 국가까지 만들겠다. 예. 자, 하여튼 이 박람회 나는 경제적 의지였던 강남 지역에서 발생한 데다가 항주도 공락된 상태여서 정부는 황급히 금과 연합하고 요를 공격했던 정해군을 가 하복군대 15만을 동원해 진압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약속을 못 지킨 거죠. 금나라고 나중에 참여하게 된 거고, 송강을 필두한 36명의 지도자를 위해서 영도됐던 집단은 상동의 양상박을 근거로 해서 행해있지만 후일 정부에 투항했다. 이 반란을 소재로 한 것이 유명한 수호전이다. 요것이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북송은 반란을 진압하고 일시 금주의 도움을 받아 수곤이었던 영경도 수복했지만 국내에서 이미 인심을 잃은 상태였으며 금주와 약주를 저버렸기 때문에 결국 금의 공격을 받아 멸망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송 정권 안에서도 정신 못 차리고 또 뭐예요? 구법당이 신법당이냐면서 지네끼리 당파 싸움 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 이렇게 망하게 된 건데, 자, 남송인데, 남송 같은 게 여진족이 이제 처음에 금이 그 북송을 멸망하니까 북송을 직접 지배하기 좀 힘들었어요. 왜 경험이 없잖아. 그래갖고 약간 이제 앞에다 계대 정부를 세웠어요. 초나라와 제나 같은 계대 정부를 세웠죠. 한인관료를 내세워서. 그래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뭐야 직접 지배 넘어가게 돼요. 예. 그래서 그다음 강북 일대를 장악을 하게 되는데 이 금나라 군대가 이제 계속 그 남쪽으로 내려와서 해수를 넘어가고 강남을 공격을 하게 돼요. 남성을 이제 멸망시키려고. 그때 남성 측에서 이제 유명한 장군이 여러 명 나오는데 그 중에 유명한 게 악비예요. 이 사람 이름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자, 악비를 보면 자, 북송말 남송초의 빈농 출신으로서 금나라와 전쟁을 치는 장수였고요. 호복성 일대의 무대도 한 그의 군대는 악가군이라 해서 정예병이었다. 그래서 그날 항세충 장주와 같은 군벌들 같은 협력해서 군군의 남진을 저지하는데 전공을 세웠다. 예. 그래서 중국에서 약비를 민족의 영웅이라고 봐요. 영웅. 그런데 이제 악비하고 이제 대처점을 이뤘던 사람이 누구냐면 진해라는 사람이죠. 진해. 진해는 정강의 병원 당시에 포로 잡혔다가 그 금나라에서 이제 세뇌를 받고 내려왔죠. 풀려갖고. 그래서 악비 같은 이제 무장 군인들은 싸우자고 이제 한 주전파인데 반해서 진해는 싸우는 것보다는 하친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결국에는 이제 진해가 악비를 무고해서 악비가 나중에 감옥에 죽게 되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중국에서는 이게 계속 내려와서 진해는 일종의 한간. 그러니까 한간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한족들을 팔아먹는 매국놈이란 뜻이야. 매국놈. 그러니까 토착 외구다 보시면 돼요. 네. 우리식으로 따지면 자, 악배는 민족의 영웅이야. 그래서 항상 거기 보면 이제 그 중국에 가보면 진해상이 있는데 진해가 이렇게 무릎 꿇고 있어. 누구하고 거기 부인하고 같이 무릎 꿇고 있어. 부인도 옆에 이제 꼬드겼죠. 악비 죽이라고. 그래서 같이 있고 거기다 이제 사람들이 가면 침을 택택 뱉어요. 막 욕하고 막 오줌도 놓고 그래. 그래도 이제 있고 악배는 완전히 이제 성소원 이제 그 건물까지 만들어 놓고 거기 숭배를 하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요즘에는 또 중국 평가가 좀 다르더라고. 중화민족을 강조하잖아, 요즘에. 얘네들이. 중화민족은 뭐예요? 한족만의 국가가 아니죠. 다민족 국가론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진해가 오히려 더 부각이 돼. 진해는 금나라와 한족의 공생을 유지하려고 했던 다민족 국가의 실천자. 악비는 한족 종족주의에 빠져가지고 전쟁만 일삼는 나쁜 놈.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어.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지침이 그래요. 예. 근데 민중들 입장을 때는 악비가 훨씬 낫지. 우리 입장으로도 악비가 낫지. 물론 남의 민족이지만 악비는 그래도 애국자고 진해는 매국놈이잖아.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좀 이런 게 바뀌었어요. 일단.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날 금나라 군대가
강남에 공격까지는 되게 힘들었어. 강남은 그 강북처럼 뭐가 많아요? 강북처럼 강남 뭐가 많냐? 강북에 어떤 호수하고 늪지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공격하다니까 기병을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의외로 강북처럼 이렇게 쉽게 남하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1142년 해수와 삼서석 대사관을 근거해서 국경, 그러니까 항약을 맺게 되죠. 해수는 어디냐면 요 양쯔강 있으면 요쪽 북쪽 있죠. 이게 해수인데 여기에서 이제 대사관까지 국경선을 해서 북쪽에서는 금, 남쪽에서는 남송 이렇게 해서 했고 그리고 이에 따라 송은 금의 책봉을 받아 신하에 넣치했다. 그 다음 매년 25냥 및 비당 25만 필의 색피의 지불을 조건을 하의가 성립되었고 남성의 치욕 중 하의였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첫 번째 하의고요. 나중에 이제 해동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금난에. 해동왕이 대군을 이끌다가 뭐냐면 지죠. 그리고 나 도중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제거되는데 그때 이제 다시 이제 수습해갖고 뭐냐면 두 번째 하의를 하는데 이때는 송나라가 전쟁을 좀 이겼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바뀌어. 그 뭐냐면 신하 관계가 아니라 군신 관계가 아니라 숙질 관계로 바뀌어요. 숙질 관계. 액수도 좀 줄어들고 그런 관계가 이제 쭉 간 거죠. 예,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남송 시대 때는 이제 영토와 인구가 북송의 5분의 3에 했지만 잘 살았어. 왜? 더 이상 북쪽에 뭘 보낼 필요 없어. 여러 가지 물자를 보낼 필요 없겠죠. 자체로 쓰는 거야 그냥. 그래서 상당히 비옥한 강남 지방을 개발을 통해서 상당히 잘 살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이때 누가 나타나면 이제 우리가 아는 주이나 육구영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주자학이 보급이 되고 유교 이념이 학살이 됐다. 예. 그때 이제 주자학이 보급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서원하고 한약이에요. 예. 그러니까 서원과 한약은 우리나라에서 주자학 보급의 큰 1등 공신이죠. 근데 이 서원과 한약은 송나라 때도 마찬가지 주자학 보급의 1등 공신이 서원과 한약이야.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남송의 수도는 어디죠? 이만이죠. 예, 항조 150만이 거주한 대도시였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그냥 각자 읽어보세요. 뭐 정치 개판 쳤고 그런 건데 그래갖고 이제 쭉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 뭐냐면 그 몽고에게 정복당하죠. 원래 금나라가 이제 몽고하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그 금날 치죠. 그러다가 이제 금날 점령하고 나서 숭망치한이라고 해서 곧바로 이제 몽골이 와가지고 공격해서 점령해요. 그때가 어느 왕때야? 쿠비라이 칸 때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결국에는 북송, 남송 등 기본적으로 사회경제가 발전됐지만 외교적이나 군사적 때문에 항상 멸망하겠다. 이게 이제 주 내용이에요. 그리고 뒤에 이제 동계도 그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이거는 건너뛸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봤다. 자, 그러면 송대 경제의 문화 부분을 볼게요. 자, 송대 경제 발전은 이미 선명한 바 있다. 따라서 여기엔 송대의 이룩한 기술 혁신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우선 인쇄수인데 송대의 3대 발명품이 있죠. 화폐는 나중에 하약. 그 다음에 할자 인쇄수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나침판. 여기인데 그럼 인쇄수의 발표는 예전에는 목판 인쇄수를 썼어요. 목판 인쇄수. 목판 인쇄수는 어떻게 하냐면 나무를 밑둥을 잘라요. 그래서 이거를 뭐 물에 젖어놓자 소금 물에 젖어놓고 이따 말려. 그래갖고 요걸 또 잘라가지고 거기에다 판본을 하는 거야. 조각칼로. 예. 이게 이제 했는데 이게 송대 강범위하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특히 국자감이나 전원사 같은 중앙과 지방의 국가기관에서 각종 서적을 대량으로 뭐냐면 출판했으며 이것이 효율적으로 지식이 전달이 되었다. 자, 이에 따라서 서적의 후대와 보관이 용이했고 재지수가 인쇄수 발전됐다. 근데 목판 인쇄수의 일반화된 가운데 여기는 안 나왔네. 뭐가 이제 왔냐면 할자 인쇄술이 등장해요. 할자 인쇄술.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할자 인쇄소 여기 나왔는데 할자 인쇄소 뭐냐면 목판점 1이 까는 게 아니라 할자를 만들죠. 그래서 뭐 여기다 뭐 목자, 뭐 대자, 소자 등등등 여러 글자를 새긴 다음에 그 할자들을 이렇게 이런 것처럼 이어 받쳐 이렇게 끼워 맞춰 가지고 뭐냐면 책을 만들어. 그래서 찍고 나서 또 헐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또 할자 집어넣고 책을 찍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갖고 대량 인쇄를 할 때는 목판이 되게 편해요. 목판. 근데 소량으로 많이 찍으려면 여러 종류의 책들을 많이 찍으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할자에서 필요한 거지. 그래갖고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필승이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할자를 이제 이 사람 처음 이제 활판 인쇄술을 했는데 진흙을 가지고 만들어. 진흙에다가 악교를 갖다 붙여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진흙 할자를 만드는데 그래서 이 사진은 몽개 필담이라 가지고 그 기록을 보고 난 이제 모형이죠. 예. 그래갖고 이걸 무슨 할자라고 하냐면 고니 할자라고 해. 고니 할자. 근데 이제 고니 할자의 문제점은 뭐냐면 진흙에다 악용을 갖다 붙였으니까 찍으면 어떻게 뭉개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좀 뭐냐면 좀 딱딱한 목할자를 만들죠. 이 목할자는 목판하고 다르게 할자는 뭘로 만든 거야? 나무로 만든 거야. 나무 끼워 만든 거야. 근데 이 목할자도 뭐냐면 많이 찍다 보면 뭐가 심해요? 마모가 심하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제 중국에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금속할자로 넘어간 것은 어쨌든 우리나라 최초 만든 거야. 금속할자는. 그래갖고 금속할자는 3종 고궁 예문.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리고 지금 현존하는 금속할자는 직지신경, 직지심체 요절, 직지라고 하죠. 좀 프랑스에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최초 금속할자 만들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금속할자는 하여튼 할자 인쇄술은 좀 약간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널리 성행하지 못해요. 왜냐면 글자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한자가 몇 천자야? 셀 수 없이 많죠. 3천자에서 5천자? 뭐 만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 그래갖고 이 할자들 다 일일이 그거 만들기 힘들어. 근데 알파벳 같은 것들은 뭐죠? 많아봤자 26, 28. 그런 정도밖에 안 되니까 금방 이제 하겠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나중에 구텐베르크의 금속할자는 그 중국이나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이제 쉽게 많이 편집했던 것이 이런 글자 수도 좋고 프레스 기술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발달된 이제 제주술과 인쇄술은 과거 발전에 상당히 공헌했다. 그 다음에 북송 초엽에 뭐가 만들어졌죠? 나침판. 그래갖고 이 나침판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거는 뭘 가능하게 해요? 나중에 원거리 항해를 가능하게 하고 지리상의 발견을 또 가능하게 하죠. 하약 제조도 있었다. 하약은 원래는 이제 그 뭐 때문에 만들어졌냐면 그 중국인들이 폭죽을 많이 쓰잖아. 폭죽력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우연찮게 발견된 거야. 원래 이제 중국에서 도교에서 그 일종의 장로 불교 장생 그 약을 만들다가 그 유황이나 그다음 초산 거기다가 유황 초산 그다음에 이제 그 유황 초산 또 하나가 섞이던데 목탄 요걸 세 개 섞였더니 우연찮게 뭐가 나온 거야? 하약이 나온 거야. 특히 이제 중국에서 하약을 만들 수 있는 게 초산인데 이 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질산칼륨이라고 하죠. 그래서 되게 인도, 중국, 남미 지역, 그래서 자연 초산은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이 하약이 강국이 됐는 게 초산이 많기 때문에 초산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은 초산은 질산칼륨은 이제 자연의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암모니아를 농축시켜서 만들잖아요. 예. 자, 하여튼 하약 제조를 만들었고 송대에 이루어졌는데 하양고기도 만들었어. 송대에 왜 하양고기 만들었으면 그 북방민족들을 이제 쳐부시려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뭐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요. 다만 이제 몽골족들이 이제 하양고기 적극적으로 뭐냐면 받아들였죠. 이것들은.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송대에는 형세오더에서 송대 사회에 유력한 지배층을 등장을 했다. 예.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전에 설명 형세오드는 그 용골처나 관계 농부나 농업용 소, 종작, 가축, 수의시설 보유하거나 장악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집적인 소작관계가 없는 농민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강남의 우정이나 위정같이 국가에 의해서 개발된 것도 있었지만 주된 개발의 주체는 형세호층이다. 그래서 강남 농법들이 형세호층에 의해서 많이 보급이 됐다. 이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신진사대부들 통해서 강남 농법이 널리 보급이 됐잖아요. 자, 그 다음에 문화적인 측면 보면 문화의 특징이 뭐죠? 서민적이죠. 서민적이야. 왜 서민적이냐? 그 다음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돈을 누가 갖고 있었죠? 일반 서민들이 갖고 있어. 되게 문화의 중심하면 문화의 중심이자면 뭐야?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는 사람이 이제 문화를 중심 역할을 하는데, 자, 그 내용을 보면 새로운 서민사 문화가 기운이 일어났다. 특히 송대가 되어서 도시에서는 규제와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도시를 중심으로 한 서민 문화가 성장했고요. 북송의 수도 변경과 남송의 임하는 그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성내 각처에서는 종합 연회시설이었던 와사가 있었고, 그다음 군안이라는 그 여행 공연장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 수천 명이 수용된 것도 있었다. 군안에는 가창을 대사에 집어넣은 작극 이런 것도 있었고, 후대에 이제 연구가 발전됐다. 이런 도시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 동경몽화동과 장택당에 그린 청룡상어도인데, 이거 외워두시라고 했죠? 이거 교과서에도 자주 나오고 그냥 나오는 거고, 예전에 기출 예문에도 나왔어. 특히 동경몽화동이 예전에 나왔죠? 맹원노라는 사람이 예전에 개봉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쓴 기록이에요. 그 다음에 항촌에서는 지방의 소시장과 전기시가 발달되면서 배우에 의한 연극이 상영되었다. 자,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연극도 상영되었지만 그 당시에 그 송나라 때 대표적인 문학 장르는 뭐였죠? 시간이랑 사였죠. 사. 사는 일종의 대중가요예요. 대중가요. 예, 사라고 하는 대중가요죠. 그래서 이런 대중가요 사가 그 당시 유행을 했다. 예, 영국도 유행하고 영국이 더 유행된 건 언제 때냐면 원나라 때죠. 원나라 때 원극이라고 해서 원나라는 몽골족 등이 이제 지배했던 사이기 때문에 몽골족들 특징이 뭐냐 글자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눈으로 보이는 비주얼을 따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훨씬 더 발달됐고 명청 때는 뭐가 발달됐죠? 상대적으로 소설이 발달됐어. 소설. 삼국지 연희 뭐 해서 4대 뭐 이렇게 소설책이 등장을 하잖아요. 예. 자, 사상명제도는 특징이 뭐 송악, 주자악이 등장해. 원래 이제 송악과 주자악은 이제 보면 자, 이게 이제 원래 북송 때부터 출발하죠. 예. 그래갖고 경력 정강 운동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요 부분은 좀 약간 정리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좀 약간 설명이 좀 약간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동계 부분을 이제 같이 보면서 해야 돼. 그 부분은. 자, 일단은 밑바닥을 한번 깔고 한번 또 넘어가죠. 일단 기본 강의 교재를 좀 보면 송나 문화 부분에서 사상적인 측면 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 강의 내용을 좀 정리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성리학이라고 하지만 이 성리학을 이제 또 원래는 송학, 이와 기를 달았기 때문에 이학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또는 신유학이라고도 해요. 예전에 종전의 유학과 다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자학을 성리학으로 동일시 보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성리학은 주자학은 엄밀히 말하면 성리학이 주자학이 아니라 성리학의 여러 학문 중에 학파 중에 하나가 주자학이에요. 그래서 넓게 보면 우리가 양명학이나 육구현 학문이나 이런 거 다 어디에 속하는 거야? 성리학에 속하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배경을 보면 지나치게 형식에 치우친 홍보하게 된 비판의식, 당 말 때부터 이제 등장했죠. 그래서 선종과 도교의 영향으로 발달했다. 그래서 이제 성리학 같은 선종과 도교를 까지만 실제로 성종과 도교의 영향을 좀 받아요. 특히 어디에 영향을? 선종의 영향을 받아. 성종의 체와 용이란 개념이 각각 뭐의 개념으로 나오죠? 이와 기라는 개념 영향을 주죠. 이 기가 개념이 많은 거는 오경보다 어디에 있어? 사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성리학은 오경보다 어디를 더 중요시한다? 사서를 중요시한다. 그래서 대학, 중용, 그 다음 맹자, 공자, 논어 이렇게 있죠. 자, 성리 과정은 이제 한유 2구부터 이제 출발하죠.
한유가 이고 때 이제 출발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한유 이고가 이제 도통령 얘기하다가 지금 빠먹었는데 이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이것도 같이 읽어야 되는데 이게 버벅대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이게 버벅대네. 자, 한유의 이골을 시작해서 이제 범중어, 홍원, 송복, 구양소 이렇게 했는데 이들을 이제 북송시대 때인데 이걸 경력 정학 운동이라고 해요. 경력 정학 운동. 그 경력 정학 운동이 뭐냐? 여기 보면 한당의 홍구학을 비판하고 불교, 도교를 배척하고 유교의 학문적 정통성을 확립하려고 했다. 그래서 유교 경쟁 연구에서 유학의 근본 원리를 파악해서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을 구명하려고 했다. 그래서 범중원, 송복, 구양수가 펼쳤던 건데 쉽게 말해서 예전의 유교는 철학적인 유교가 아니야. 철학적이나 형이사학적인 유교가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대개 보면 현상이 있으면 현상과 그 근본적인 어떤 실제가 있으면 그 서양식 철학에 보면 현상만 연구했어. 현상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작구를 가지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깔려 있는 어떤 어떤 실제적인 거. 그러니까 이 실제적인 거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뭐 동력이라든지 근본 원인이라는 거 이런 것도 연구 안 해. 뭐 서양처럼 형이삭적인 걸 연구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눈에 보이는 형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 그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보편적 원리가 필요하다. 그걸 연구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나타난 개념이 이제 이와 기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와 기는 개념을 통해서 모든 이제 형상들을 설명하게 돼. 그래서 이제 성리학이 홍과가 다른 것은 뭘 가지고 있다? 철학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 형이삭적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그 우주관으로 갖고 있고 형이삭적인 갖고 있고 이 세계에 움직이는 어떤 진리,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믿고 있다 보니까 뭐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불교와 충돌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볼게요. 그러면 이제 경력 정화운동하고 주돈이니까 주돈이는 그 태극 도서울과 음양 오행설 이건 어디다 끌고 온 거죠? 도교에다 끌고 와. 그 다음에 정호 정의 형제는 이라는 개념을 해서 이론 도통론 장제는 기론. 그래서 이걸 이와 기를 합쳐서 언제 완성해요? 이기이온론 주의 때 완성하죠. 예,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러면 뭐 주도의 태극 도서는 각자 보시고 요게 좀 볼 게 장제는 기이론론 그 다음에 정의 정호운제가 이론 도통론인데 도통론을 좀 볼 필요 있어요. 도통론. 자, 이는 개념은 정호가 이제 이는 도다. 예, 형이삭적 기와 대비된 모습으로 형이삭 이를 발전시켰거든요. 그 이라는 것은 모든 사물소에 보편적으로 다 들어있죠. 예,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나 나나 뭐 다 적용된 게 이잖아. 그래서 이제 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도통론인데 이 도통론은 뭐냐? 도의 정통이야.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 그 사물의 뭐냐면 진리죠. 진리. 이 진리는 어디에서 이렇게 하냐? 그래갖고 이걸 이제 처음에 제시한 사람이 원래는 정의가 제시한 게 아니라 한말 때 누구냐? 한유라는 사람이 제시했어. 한유. 한유가 도통론을 처음에 제시했거든요. 근데 한유의 도통론은 불교와 도교를 배제하기 위해서 제시한 거야. 도교, 불교를.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뭐냐면 유교 안에서 도가 어떻게 흘렸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자 일단은 주공이죠. 주공은 누구죠? 주나라의 무왕의 동생이죠. 그리고 성종을 또 보필했던 사람이고 예.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상당히 성왕을 보필했던 사람이고 상당히 이제 뛰어난 상황인데 주공에서 누구한테 갔다는 공자로 맹자로 근데 중간에 빠졌죠. 누가 빠졌어? 한당유학이 빠진 거야. 그러니까 훈구학은 이거는 도하고 할 수 없다. 무시하고 송하고 넘어가요. 곧바로. 그래서 황당히 경학을 제의시켰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주공, 공자, 맹자, 송학. 이 도가 흘렸다는 이 도통록 이걸 하고 이게 정통이고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야? 비정통이 되는 거죠. 예. 이런 관념, 도통록은 우리 그 뭐냐 조선 성리학에도 영향을 미쳐요. 예. 그래서 우리 그 조선 성리학 보면 그 정몽주부터 해서 길제부터 해갖고 도통론에 이렇게 막 언급하잖아. 이것도 다 영향을 받은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주자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죠? 이기 이온노이죠? 그래서 견물지지, 성직리, 뭐 성지유해 이런 것도 있고, 인간의 어떤 생태적 습성, 우주의 성리 요소, 이와 기를 연계해 설명했다. 그래서 오경보다 사설을 이제 강조했고, 이거 이기불상리, 이기불상자 어디에 많이 듣던 거야? 이와 이양사상이죠. 네. 그래서 이기불상리, 이기불상자를 이렇게 던져놓으니까 우리 조선 성리학자들은 어디를 강조하에 따라서 이제 다르죠. 이기불상리, 이와 기는 결국 떨어지지 않는다. 누가 강조해요? 이건 이가 이기불상리, 이와 기는 결국에 섞이지 않는다. 요 측면 누가 강조한 거죠? 이왕이 강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양가 이제 한계는 이제 각자 읽어보면서 이제 보기로 하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일단 한국인의 중국사 보고 동계로 넘어갈게요. 자, 사상명에 주목된 것은 송학, 주작이라 부르는 성리학의 등장이다. 한대부터 당대까지의 유학은 경전의 작고에 대한 주석 중심으로 한 홍구학이었지만 이미 사상으로 생명력을 잃은 상태였다. 대신에 남북조와 수단을 거쳐서 불교가 사상계에 줄을 줬고 성리학은 불교, 특히 선종의 영향을 받았다. 이거 외워두세요. 이제 시험 문제 나왔고요. 자, 성종의 영향을 강하게 받음에서 오히려 불교를 비판함으로써 유학의 사상성을 회복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유학, 이학, 송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북송의 오자, 뭐 송홍, 주둔이, 뭐 장제, 정호, 정영제 이런 것들을 거쳐서 남송의 주의가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성리학은 자연과 인간 세계의 일관된 철학적 기조를 가지고 체계적 이론서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형상적인 측면이나 형상을 움직이는 근본적 원인을 밝힌다고 했죠. 그래서 이기론을 가지고 밝혀. 그래갖고 이제 주자가 완성한 이기론의 근거를 보면 모든 사물 속에는 뭐가 있죠? 절대 불변의 초월적 니가 있어. 근데 사물과 사물을 구별시킨 거는 차별이 왜 나타났어요? 기에 의해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었던 성이 있죠. 성에 뭐가 내져 있죠? 니가 내져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성증리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건 천연지성이고요. 그래서 이 천연지성에 뭐가 나? 맹자사상을 끌어다 붙였죠. 사단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사단 있고 사단은 절대적으로 순수하죠. 선수무악. 근데 이제 성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또 기도 가지고 있어. 인간 욕망. 그래갖고 기지지성이야. 그래서 기지지성에서 나온 게 뭐죠? 칠정이죠. 칠정은 가성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 있어. 그래갖고 이제 뭐냐? 그러면 성인과 여기에서 나온 거야. 그러면 범인하고 성인, 성인은 이제 사대부죠. 사대부. 왜 차이점이 있냐? 범인이나 성인이나 다 뭘 가지고 있어? 천연지성, 성을 갖고 있어. 이는 가지고 있어. 근데 왜 차이점이냐? 기의 차이점이 나타난 거야. 자, 그래서 범인은 기가 탁해. 욕망에 가득 차 있어. 그럼 욕망에 가득 차 있으면 내 본성이 원래 타고난 그 착한 본성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죠. 그러니까 얘는 범인이 되는 거야. 그럼 성인은 뭘 하죠? 원래 그 태어날 때부터 뭐냐면 기가 뭐냐면 깨끗해. 칠정주에 깨끗한 애들만 있어. 그러면 물이 깨끗하면 그 밑바닥까지 보이죠. 그러니까 원래 타고난 성이 어떻게 가? 네가 잘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범인이 되고 이제 아니 사대부가 되고 성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성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자신을 뭐냐면 그 수양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걸 뭐라고 성리학에 얘기하면 존천리 거인욕이라고 하죠. 천리를 보존하고 욕망을 제거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성인이 가는 길인데 이 천리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성리학에 가서 상강오륜 이런 것들이야. 자, 그러면 그 방법으로 이제 성리학이 제시된 게 뭐냐면 거경 궁리죠. 거경 궁리. 거경이라는 것은 마음을 이제 진리 닦기 위해서 뭐야? 먼저 태도가 잘 돼야 돼. 그래서 그 거경을 제대로 하게 한 책이 뭐죠? 소학이죠. 이 소학을 강조한 사람이 누구예요? 조광조잖아요. 예. 궁리라는 건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학문을 이제 진리를 탐구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궁리인데, 궁리의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건물, 시지야.
건물 지지는 뭐냐면 물에는 뭐가 있다. 모든 사문에서는 네가 내재돼 있어요. 그래서 니를 뭐냐면 하나하나 깨달으면 내 마음 안에 있는 니도 깨닫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주관적 유심론이 아니라 객관적 유심론이라고 해요. 진리를 깨달는데 나를 투영을 통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밖의 사문의 관찰을 통해서 깨달는 거야. 예, 이걸 객관적 유심론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양명학은 또 성리학과 달리 다르게 해석하죠. 이 건물 지지를. 건물을 뭐라고 해석해요? 이거는 격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잡는 거야. 물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깨끗함을 좀 하려는 의지, 이를 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데 뇌물을 줬어. 뇌물을 이제 줘요. 그러면 내가 마음속에 받을까 말까 막 고민하잖아요. 안 받겠다라는 생각이 있죠. 이게 물이야. 이걸 바로잡아야 돼. 그리고 그 바로잡을 경우에는 치지. 내 마음속에 원래 타고난 양지가 어떻게 되죠? 드러내는 거죠. 이걸 건물지지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뭐냐면 성리하고 좀 다르게 해석하는 거, 대학의 구조를. 그것을 이제 이걸 뭐냐면 이건 주관적 유심론이라죠. 네, 이거는 그 주관적 유심론으로서 이건 성리학의, 그러니까 이건 주자학을 강조하고 이건 뭘까요? 이거는 그 양명에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관적 유심론이나 건물지지 이런 것들 세운 사람이 누구죠? 망향명이죠. 망향명도 원래는 성리학자예요, 이 사람도. 근데 어느 날 기양을 갔는데 갑자기 이제 뭐냐면 그 대나무를 이제 쭉 본 거야. 왜냐면 주자가 대나무를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대나무를 쭉 보고. 근데 매일 대나무를 보니까 이게 뭐 깨달음 개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 순간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죠. 진리라는 건 대나무에 있는 게 아니다. 어디에 있다? 내 마음속에 있다. 내 마음속 양지에 있다. 그걸 깨닫는 거야. 예. 그래서 이걸 뭐냐면 용장의 오다, 용장의 돈다, 용장의 오다고 하는데, 이거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갖고 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건 좀 주장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들을 위해서 사문의 탐구, 견물지지를 강조했다. 아까 침에 이거죠. 객관적 유심론. 그래서 천연지성에 도덕적 공자에 대해 유학에 대해서 도통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군신, 부자, 부부, 형제, 부모 같은 오상, 그러니까 상강오주는 바탕으로 한 거다. 그래서 그 다음 성리학은 당시 송대의 새로운 지배층에 등장한 사대부층의 통치 이념이기도 하고 송주에 건립된 전제적 황제권 지배질서를 지탱시킨 체제 교화기도 했다. 주의할 것은 요때 여기 또 성리학은 요 주작은 의미 아니에요. 이건 이때 성리학은 뭘까요? 주작을 포함한 뭐죠? 이학을 말해요. 이학. 전체 성리학을 얘기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성리학은 대표적으로 책임의식이 있어. 예. 이 뭐냐면 사대부에게 책임의식을 부여하는데 이걸 뭐다? 공치주의라고 하죠. 공치주의. 그래서 보통 공치주의는 황제나 사대부나 똑같은 니의 발현자로서 뭐냐 평등한 존재고, 예. 그리고 그들이 서로 통치를 같이 해야 돼. 정치를. 이게 공치주의야. 그럼 공치주의에 입각하면 붕당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야? 이거는 항상 나쁜 게 아니라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 예. 이렇게. 그래갖고 그 붕당론에도 예전에는 상당히 청인상서 입장에서 신하들이 뭐 붕당을 져갖고 황제를 막 능멸한다. 정치를 방해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북송시대부터는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이학이 등장하면서 뭐가 되죠? 공치주의 입각에서 분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죠. 그게 이제 그 책에는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에서는 구양수의 뭐죠? 붕당론이죠. 예. 구양수의 붕당론에 보면 붕당을 두 개로 나누죠. 진붕과 위붕이다. 그래서 진붕은 성인의 당이고 군자의 당이고 위붕은 어떤 당? 소인배의 당이죠. 예. 그러니까 위붕은 진짜 붕당이 아니고 진짜 진붕은 붕당이다. 그래서 붕당이 다 나쁜 게 아니라 진붕과 위붕이 나오고 진붕은 상당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하잖아.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군자냐 소인이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근데 이건 상당히 주관적이죠. 자기 당파에 있는 사람들 군자가 되는 거고 남의 당파가 되는 건 뭐야? 소인이 되는 거죠. 소인 매도당하고 비판받고 탄핵받고. 예. 그래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16세기 때 사림도 똑같아. 거기 당파 투쟁할 때 맨날 자기를 군자라고
남의 뭐야 소인매라면서 비난을 하잖아요. 예. 자, 그래갖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다. 그렇지만 이제 주자학 같은 게 항상 이제 뭐냐면 처음 만들 때부터 그 존중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송 때는 위압으로 탄압을 받아요. 예. 그래서 이제 했고 이게 이제 명청시대 때 들어와서야 뭐죠? 성리학 그러니까 주자학이 그 뭐였다? 간학화되죠. 공식 인정받은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볼 것은 성리학하고 주자학이 꼭 일치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예, 성리학 안에 여러 파벌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주자학이야. 예. 그리고 주자학은 근데 성리학은 전반적으로 이제 송대 사대 부대의 어떤 신적 어떤 유학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 안에 여러 개 있고 그렇지만 남송시대 주자학은 지금처럼 그렇게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오히려 뭐다 탄압을 받았다. 위학이라고 해서 그래갖고 요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주자학이 공인화된 건 언제 때다? 명청시대 때요. 그리고 참고로 원나도 성리학이 간학화됐죠. 그때 성리학은 그 주자학이 간학화된 게 아니라 주자학의 아류였던 어디 허영의 성리학이 간학화된다. 허영의 성리학은 주자학에서 나오긴 나왔지만 주자학은 국리를 강조하죠. 사문의 이치. 근데 그러다 보면 하이론을 막 빠져. 그러니까 허영은 약간 이제 거경 쪽에 초점 맞죠. 실전적인 어떤 성향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면서 뭘 강조하죠? 소학 같은 것들 강조해. 소학이니 뭐 주자가라니. 그래서 원나라 때 들어온 성리학은 엄밀히 말하면 정통 주자학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죠? 허영의 성리학이다. 그리고 주자학이 이제 좀 들어오기 시작한 거는 언제 때냐면 조선시대 초기 때 들어온 거야, 이거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뭐 주자하고 성리하고 거의 구분 없이 쓰니까 근데 엄밀히 구분을 해서 보는 게 더 이해가 더 편하실 거야. 예. 자, 그래갖고 이제 한번 했고 그러면 동계에서 관련된 부분을 찾아볼게요. 일단은 못 읽었던 한유와 유종원 부분을 좀 읽어야 돼.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보는데 자, 동계에 보면 370페이지부터 좀 볼게요. 그 당나라 부분에서 안 읽어본 거 있어갖고 또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읽고 넘어갈게요. 자, 당은 제국 통일의 완성과 함께 유교 사상을 통일 제국의 이념에 정복시킬 필요성에 따라서 유교 경쟁에 대한 해석을 통일했다. 이어 당 태종은 공영달로부터 오경정의를 편찬을 했고, 근데 이제 오경정의 폐의가 있다고 했죠? 그래갖고 이제 사상을 이제 통일화 시켜가지고 학문의 어용화를 초래했다. 그래서 유교 사상 발전에 많은 패단을 가져왔다. 더구나 과거 시험 명경과에서 오경정의의 해석만 가지고 답을 써야 하기 때문에 이후 경학의 새로운 연구의 필요가 없게 되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 중기 때 들어가면서 이때 이제 당나라 후기 넘어가면서 이제 당나라 중기 이제 후기죠. 이때 이제 불교 사상에 이제 막 들어오게 돼요. 사상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도교가 이제 유행되면서 안사의 난이 걷게 되죠. 안사의 난. 근데 안사의 난 때 여긴 없지만 이 불교와 도교가 안사의 난 이후에 그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치를 못해. 사회 문제. 그러니까 사회 불교와 도교는 본인은 좀 약간 현실적 거리가 먼 그 종교잖아요. 좀 뜨끈 같은 소리만 하고. 그러니까 이 불교와 도교 가지고 사회 문제를 이제 뭐냐면 대체할 수 없고 그다음에 공과학 이후에 이제 학문의 어용주의 이런 것들 비판 등등 해가지고 등장한 이제 그 새로운 유학들이 조금씩 등장해요. 그 맹아를 보이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뭐 한유나 뭐 이고, 유종원 이런 사람들이야. 예. 그래서 이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면 오경정의 같은 홍과학적 방법을 분정하면서 새로운 사상 체계를 수입하려고 했다.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한유거든요.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한유는 불교와 도교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새로운 유학 체계를 세우고자 했다. 그는 원도에서 맹자 이후에 정통이 단절되었다고 주장하고 육아를 부활시키는 강조하면서 했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원성에서 여기에서 이제 뭘 강조해? 도통령을 강조해요. 여기는 없지만 도통령에서 불교와 도교는
뭐가 없다? 도가 없다. 도는 어디에 있다? 유교에 있다. 근데 유교의 도는 지금의 한당 유학이 아니라 어디다? 맹자 때 다 끊겼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원송에서 인간의 성을 출생시기에 했던 인이, 예지, 신 해갖고 5가지로 구분하고요. 그래서 상중하로 이제 성품을 나누죠. 그래서 상품의 성은 선하면 상문에 나가며 더욱 밝아지고 하품의 성은 악하면서 중품은 상하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맹자와 순자의 선서선의 성악성 진일보제다. 그냥 선서선의 성악성은 타고날 때부터 악하고 선하기 때문에 이게 좀 그러잖아. 근데 얘네들은 교화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이거는 이제 어디에 영향을 받는? 약간 불교에 영향을 받은 거야. 그리고 이게 성리학에 또 영향을 줘요. 이런 사고방식이. 자, 한유의 제자였던 이고는 복송서를 지었고 한유와 함께 노노피해를 저수했다. 그 저자는 맹자의 유심주의 철학과 불교 사상을 절충해 신비적인 강림이 있으나 인간의 성은 성인의 성과 차이가 없이 모두 선하고 인성은 원래 깨끗하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맹자죠. 맹자는 원래 타고날 때부터 뭘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양지를 갖고 있다고 했죠. 우리가 그래갖고 양지라는 것은 배워서 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건 스스로 깨달음을 통해 아는 거죠. 인간의 어떤. 그래서 원래 성을 다시 양지를 복원해야 된다. 이걸 뭐라고 할까? 깨끗한 성품을 복원해야 된다. 이걸 복성이라고 해요. 예. 자, 이런 것들은 다 성리학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뭐 유종원하고 뭐 유은선 사상인데 이건 각자 읽어보시고, 유은석은 좀 읽어보겠대. 유은선은 종전의 동준석에 뭘 부정했다? 청인상설 부정했다.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한당유학의 중심 이론이었던 청인상설 부정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미 성리학의 맹아들이 당 말 때 등장을 해.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할 사람은 한유하고 유종원. 이 사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당송 8대가 중에 한유와 유종원도 또 포함되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송나라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송나라. 자, 이거 송나라는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송나라는 좀 쉬었다 할게요.